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전작 따뜻한 냉정에서 글의 온기로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던 박주경 작가님의 두 번째 에세이 치유의 말들입니다. 재해와 역병으로 평범하지 않은 날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상처가 되는 말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답답하고 두려운 나날들, 원치 않은 생채기가 계속되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할까요? 치유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 진심 어린 응원, 상처를 싸매고 회복하는 힘은 그렇게 작은 위로로 시작됩니다. 안아주는 마음, 나눠주는 온기, 이 기울어진 세상을 건너게 해줄 너와 나의 밧줄. 치유의 말들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든 되게 그렇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도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님들이다. 나는 실제로도 그분들을 어머님 또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어머님. 이때 어머님, 어머니라는 호칭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정겹고 유용한 표현법이라 하겠다. 외국에서는 진짜 가족이 아닌데 마더라고 부를 리 만무하고 그저 메리니, 애니니, 대뜸 이름을 부르는 게 통례일 텐데 아무래도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 선생님 같은 두루뭉술이 하면서도 살가운 독특한 호칭법이 있어왔다.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배려와 에티켓으로 무장하고 교양이 탄탄하다 하여도 화장실 청소하거나 주차 관리를 하는 노인에게 Sir라고 부르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그들은 친절하면서도 뭔가 칼 같은 데가 있어 때로 정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는 걸 서양인들 관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60, 70대 고령 노동자분들에게 그것 말고 적당한 호칭이 또 무엇 있겠는가. 우리네 정서로 말이다. 간혹 젊은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아파트 경비원을 어이, 김씨, 이씨 이렇게 부른다든지 심지어는 주먹을 휘둘렀다는 기사를 보고 공분하게 되는 건 그런 맥락이다. 호칭도 호칭이지만 나는 회사에서 그 어머님들을 마주치면 가급적 살갑게 인사드리는 걸 나름의 작은 원칙으로 삼는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건 아마 핑계일 테고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철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인사법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표정이 확 밝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몸이 건조하게 흘러가는 직장의 일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행위에 만족하는 자아도취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반응과 순수한 교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는 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 그 어머님들은 아무리 고된 일을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지나가는 인사를 조건 없이 그저 밝게 맞아주신다. 정신노동도 노동이랍시고 헉헉대는 우리에게 화장실 분변이 묻은 휴지를 모으고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분들은 어떤 고달픔도 내색하지 않은 채 환한 인사로 화답한다. 마치 우리네 어머니, 나의 진짜 어머니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다. 인사란 그런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쪽에 먼저 인사를 건넬 때 뭔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푸는 행동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다. 인사의 기본 가치는
상대와 내가 함께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과 대등한 교감이 있다. 지역구 관리한다며 기계적으로 인사를 도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가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선거철에는 기꺼이 을을 자청하지만 그 한두 달을 빼면 다시 갑으로 행세하기 일쑤여서 대등한 교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또 그 꼴을 볼 날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하다. 다만 오늘 아침 회사 복도에서 지난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어머님의 인사 하나로 나는 쓸데없는 그 착잡함을 상쇄해 본다. 그런 분들이 더 웃고 덜 울게끔 만들어줄 정치인들은 어디 있는가? 대학 교정에서, 공항 청사에서, 차옥에선 조끼를 두른 어머님들의 쓸쓸한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 참 가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세상을 만드는 것일 테고, 그런 일은 노동의 고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눈물을 줄이는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책을 보면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대어 청춘은 오전 6시에 신새벽이니 희망을 가지라 역설합니다. 그 논리는 일견 타당한 논리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아포리즘입니다. 새벽 6시라는 건 그 이후에 남아있는 18시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도 어느덧 10년 세월이고 그 사이 청춘이 처한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새벽 6시라는 시각이 모든 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6시에 일어났는데 바깥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루 종일 그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를 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 날씨. 이 시대 청춘에게 드리운 마음의 날씨라는 것이 대저 그런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긴 됐는데 도무지 활기를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 암울한 날씨 말이죠. 똑같은 6시라 해도 해가 뜨는 날의 6시와 그렇지 않은 날의 6시는 완연히 다릅니다. 언제든 바깥으로 뛰어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새벽과 온종일 집에만 갇혀 있으라고 선고하는 새벽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오늘 어떻게든 한 번은 해가 뜨긴 뜹니다. 라는 일기예보와 함께 새벽 6시를 맞이했다면 자금의 청춘은 오늘 영영 해가 안 뜰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예보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 아침이 옛날의 아침과 똑같다고 무작정 기분을 활짝 열어보라고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고 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소통은 바로 단절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소리는 그때의 청춘들에게나 할 얘기입니다. 기회라도 있었던 과거와 기회조차 희박한 현재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화자 스스로에게 꼰대라는 명패만 내거는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1980년, 90년의 새벽 6시와 2020년의 새벽 6시는 다릅니다. 이 시대 청춘의 아픔을 논하려면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이건 행정가들이건 언론인이건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자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리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정말이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주로 책과 관련된 피드를 게재하거나 내 글을 직접 써서 올리다 보니 이른바 북스타그램을 하는 분들과 교류가 많아졌고 그들 대부분은 순수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친구를 맺고 날마다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저는 새삼 제가 못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고난 성정이 원래 그런 측면도 있겠거니와 직업 자체가 삭막했던 탓도 있을 겁니다. 저의 본업인 기자라는 일은 사실 따뜻함을 잃기 딱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 바닥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일단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은 기자의 기본 자질처럼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심이 있어야 할 문제의식을 갖고 모든 사안의 이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의심도 문제의식도 없이 보이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받아 적는다면 본인도 속고 대중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강박처럼 자리 잡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직업병이 됩니다.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말이죠. 믿어야 할 것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패착이 종종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보다 사람 간에 온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못 엽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의심의 대상이 되고 관계는 쥐니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리 상대가 따뜻한 말을 해줘도 이쪽에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온기는 문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기자를 상대하는 일에 어떤 차가운 기억이 덧붙여져 있다면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일 겁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무엇보다 본인의 불행입니다.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 걸 봐야 하는 상대가 그 다음 불행자입니다. 그 불행의 고리 속에 갇힌 사람들이 이 업계에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 험한 것들을 자꾸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차가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그 사건 사고의 강물에 매일같이 손발을 담가야 합니다. 음모와 사기, 흉악 범죄는 끊이질 않고 제 현장에 가면 숱한 주검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투신 자살로 벌어진 지하철 선로에는 사망자 몸의 일부가 눌러붙습니다. 열차 바퀴와 레일의 마찰, 그 기계적 열기 아래 사람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20년 전의 사회부 기자는 그 몸의 일부를 손으로 긁어 떼어내던 경찰관에게 태연하게 몸의 신원을 물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저는 그때 이미 그렇게 죽음 앞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비슷한 무렵 김해 야산에 중국 여객기가 추락했던 날은 그런 시신을 가장 많이 본 날이었습니다. 서울서 급파된 저를 맞이한 건 첫 번째는 장대비였고 두 번째는 어둠, 세 번째부터는 시신이었습니다. 소떼산이었던가요? 비행기는 꼭대기에 추락했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시신들이 내려오는 길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들것에 실린 유해들이 끝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산중의 그 깊은 어둠과 빛 속에서 시신을 마주해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명 받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계화된 마음, 메마른 마음. 사람이 사람 시신을 보면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 같은 직업이 그렇고 기자도 그런 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썩은 것들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위층 비리, 권력자들의 일탈. 하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그걸 적는 펜은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손이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머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노할 일에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에서 시작된 기계화는 결국 머리로 번지기도 합니다. 판단은 멈추고 작동만 남습니다. 그저 인간관계만 정확히 기재하는 작동의 기사. 나쁜 자를 보아도 화나지 않고 아픈 일을 보아도 가련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기사로 객체화된 대상은 김모 씨, 이모 씨로만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사를 저는 그런 식으로 썼을까요? 셀 수 없을 겁니다. 다시 SNS 공간으로 돌아와 친구들이 남긴 게시글, 댓글 하나하나를 봅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그런 기계적 글이 아닙니다. 한자 한자에 배려와 존중, 진정성이 묻어있고 그것은 제 부끄러움을 일깨웁니다. 동시에 감동을 안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맑고 착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만 그걸 잊고 살았던 거지요. 어쩌면 제가 속한 집단에서도 저는 유독 메마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가는 마음의 통로는 단단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 얼음은 기사가 아닌 다른 글을 쓰기 시작하자 조금씩 녹았고 그 글을 따뜻한 분들과 공유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그렇게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가식도 과장도 없습니다. 나의 온라인 친구들에게 약소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좌절하거나 힘에 부치는 일을 겪을 때 어른들로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좋은 경험 쌓았다고 생각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으로 지치고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다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어찌 그리 효용성 있게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힘겨운 일들이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경험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해서 그게 꼭 몸과 마음에 체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의 동물, 망각의 동물이므로 같은 잘못을 얼마든 반복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본래 타고난 바가 그러하니 굳이 비난할 일도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요컨대 저는 너무 경험의 가치를 크게 따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덤덤하게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고 말이지요. 경험은 훗날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흘러가 버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그 가치에 천착하고 일일이 효용성 따질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으니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다음번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너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들들 볶지는 말자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을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을 득이 되는 사람, 득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관계에 제약을 둘지 모릅니다.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지금 만나서 좋은 사람은 최대한 좋아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멀리하고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재고 따지고 훗날의 가치를 깐깐히 계산하고 사는 것은 외롭고 피곤한 지치는 생이 되고 맙니다. 김군자 블렌드라는 이름의 커피가 있습니다. 이 커피는 제가 진행하는 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군자 할머니의 장학생 김준영 씨가 만든 커피입니다. 김 할머니는 생전에 모은 돈 2억여 원을 형편 어려운 청소년 등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준영 씨입니다. 보육원 출신이었던 그는 할머니가 건넨 도움의 손길로 용기를 얻어 자립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까지 마친 그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를 기리는 커피를 만들어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헌정이자 나눔의 대물림이었습니다. 평소 꽃과 흙을 좋아했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꽃과 흙의 향을 닮은 원두들을 배합해 김군자 블렌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준영 씨는 이 커피를 위안부 수요 집회에 들고 나가 나눠줍니다. 또 온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김군자 할머니의 아름다운 향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2017년 한많은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한 김군자 장학생이 80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부모가 없는 고아거나 보육시설에서 독립한 소년소녀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울타리가 없었지만 김군자 할머니라는 커다란 엄마를 얻었고 김 할머니 역시
피부치 혈육은 없지만 마음으로 키운 800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김군자 커피라는 향기까지 세상에 남겼습니다. 이제 김준영 씨가 그 커피의 수익금을 시설 아동들에게 기부한다 했으니 김군자 할머니의 새로운 자손들은 또 그렇게 대를 이어 널리 뿌리를 뻗어갈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순환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로 잡아 돌리고 있는 자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